쟁이라는 어미는 어떤 습관이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더하면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개구쟁이이지만 개구장이는 아니고 또 옹기장이이지만 옹기쟁이는 아닌 것처럼 말이죠. 사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쟁이와 장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이 마련되면서 두 단어 사이에 일명 전문성이라는 넘사벽이 생기게 된 건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경쟁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직업 대변동의 시대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직업 영역 개척이 절실한 요즘인데요. 오늘 강연이 우리에게 확실한 힌트를 건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재용 대표님 모시고 유익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1부에서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통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영감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하재용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커리어 개발을 할 때 많이 들었던 게 전문성이 돼야 된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특별히 제가 경험했던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분야,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분야에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 들어보시면 아 그거 나도 알고 있었어 라고 느끼실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통해서 좀 더 커리어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골든서클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드라는 방송에서 참 많이 나왔던 유명했던 이야기인데요. 골든서클은 세 가지의 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직업이나 진로를 얘기할 때 왓에 대한 거, 뭘 하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무엇을 하는지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노하우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운데 있는 빨간 원입니다. 바로 Y라고 하는 왜 그 일을 선택했는지, 또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 취업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입사 지원 동기라는 걸 쓰게 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스펙이나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그냥 옵션처럼 그냥 따라오는 어떤 그런 질문처럼 이용되기도 했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어버렸죠. 네, 왜냐하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이 회사에 오래 남아서 이 회사의 매출과 이 회사를 기여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경험과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집약적으로 그 입사 지원 동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하는 제 걸음들은 정말 한 10년 넘게 거의 15년 넘게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제가 지켜줄 수 있었던 그 힘은 what이나 how가 아니라 why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해외를 경험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그러니까 뭐 제주도 말고 해외라는 걸 경험하면서 비행기를 탔던 건 몽골이었습니다. 그 몽골을 가게 됐던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해외 나갔던 게 99년도였거든요. 99년도만 해도 해외 봉사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했죠. 그래서 근데 우선 저는 세계에 대한 열망함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떤 뭔가 알아서가 아니라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저에게 외국은 뭐 미국? 뭐 이 정도 되게 그냥 편협한 사고였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왠지 미국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인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볼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정말 내가 여기를 왜 가려고 하는지 내가 가는 이유는 배우려고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몽골에 가게 됐던 거는 특히 해외 봉사로 가게 됐던 거는 신문에 있는 홍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아마 편집하시면서 올려줄 것 같은데 이런 사진 보이시죠? 되게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구호와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됐던 배경은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천부인권 사상 같은 거였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만한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천부인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배고픔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같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난 인간은 존엄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배고픔에 굶주림에 아픔에 그렇게 호소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 궁금증을 위해서 제 삶을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지의 기아 대책기구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 현장에서 한 7개월 정도 생활했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몽골에 그 귀한 손님이 오면은 양을 잡아줘요. 허럭이라 그래서 통에다가 양과 양파와 뭐 감자를 넣고 요리했는데 거기에 요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양을 다 먹은 다음에 따뜻한 돌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의사 선생님이랑 갔을 때도 굉장히 건강에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풍속이 있는 그래서 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업무 때문에도 해외를 참 많이 다녀요. 얼마 전에도 제가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나라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많이 갔다 오고 강의를 하고 하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디가 제일 가볼 만한가요?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파푸아뉴기니아는 파푸아뉴기니아대로 좋은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의 뭐 탄자니아는 탄자니아대로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고 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선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첫사랑, 첫 경험, 몽골에 대한 느낌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은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영하 심한 경우는 40도까지 떨어지는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정말 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눈썹 요 사이에 고드름이 껴요. 그 이유는 좀 더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면 밖에 이렇게 전 모자 한 번 안 쓰고 갔다가 굉장히 찬 기운이 머릿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계속 추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내놓고 가요. 정말 눈만 내놓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입김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입김이 위로 올라가면서 눈썹에서 얼어가지고 처음에는 하얘지고요. 눈썹이 이렇게 하얘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고드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걸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추위와 싸워야만 됐고 또 그만큼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선사해 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별로 없지만 제 안에 DNA에 농업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몽골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몽골 사람들은 뭐 하의를 신고 다녔어도 그 말을 타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만에 달릴 수 있어요.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걸 현장에서 저 경험하면서 내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어떤 민족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 유목민의 나라 몽골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저에겐 여전히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활동했던 거는 GBA라고 해서 Good Book for All
이라고 하는 이 배 생활을 했습니다. 엠비둘러스호라고 국제 구호 단체처럼 이렇게 책을 나눠주고 또 문화 교류 활동도 많이 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배는 폐선돼 가지고 없어지고 로고스호프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이 배가 전 세계를 다닐 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배를 탔고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배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한 4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생활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축구를 하면 정말 월드컵이에요. 골키퍼는 독일 친구가 보고, 패스하면 일본 친구가 받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아침에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랑 밥 먹었다가 점심에는 뭐 미국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고 있고, 뭐 춤을 추는 문화나 그런 문화도 한국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영어를 쓰는데 영어가 되게 서투를 수밖에, 생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수룩할 수밖에 없고 또 한계가 많았는데 이 배 생활을 통해서 그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나 언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점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과 유대관계와 그걸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저는 이 배에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어떤 저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배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활동할 때의 사진인데 필리핀에서 활동할 때 이제 저의 26세 때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영국 친구, 또 싱가포르, 독일, 미국 친구랑 같이 함께 그 섬에서 민도로라고 하는 섬에서 문화 활동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지역에 있는 리더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했던 그런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이 사진을 보면서 새록새록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동남아의 그 시원한 바다의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값진 저한테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했던 건 코이카의 한국해외봉사단이라고 하는 2년 동안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중국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은 단원 파견을 하지 않는데 제가 2004년도에 파견될 때만 해도 이제 한 19명 정도를 파견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그 하얼빈에 있는 그 흑룡강대학교, 그래서 해롱지향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끔씩 연락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벌써 한 10몇 년 지난 상태인데도 그만큼 저도 많은 애정이 있었고 또 정도 많이 쌓여 있었고 이거는 한류 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문화 특강 같은 걸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특강을 하면 마치 제가 약간의 연예인이 이런 건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네, 그만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제가 별것도 아닌데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고 카메라나 사진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막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특별한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었고요. 요거는 제가 그 하얼빈에서 그 삥등제라고 해서 그 얼음에 등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건물을 만들어요. 건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가 하나 형성됩니다. 네, 이거 엄청난 웬만한 큰 캠퍼스 규모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2달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그 얼음 도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 계단별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얼음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기를. 그러니까 그런 현장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경험들도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었고요. 경력 개발과 전문성을 얘기할 때 저의 경험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장기 해외 봉사라고 하는 중장기 해외 봉사라고 하는 분야로 처음엔 시민단체로 경험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 그 다음에 정부기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공동저자로 해가지고 자원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책을 쓸 수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나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위치로 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아웃라이어를 썼던 그 말컴이라고 하는 저자인데요. 말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씩 한 10년 정도 일했을 때 만들어지는 시간인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과감하게 이 말컴을 디스하면서 네, 만 시간은 틀렸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다시 돌아가면 국제활동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저는 이제 막연하게 해외를 경험하고 싶어서 국제 활동을 했죠. 국제 활동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기업이나 아니면 무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나 아니면 뭐 국제기구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국제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만약에 국제 활동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 그러면 10,000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을 노력했어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분야를 세분화해서 외교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외교 분야 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뭐 어떤 분야라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가라고 하는 아직은 발전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아직은 발전이 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통틀어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비아씨를 통해서 알고 있는 긴급구호라든지 물자를 지원해 주거나 보건, 의료, 교육. 근데 국제활동 분야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0,000시간이 들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분야가 워낙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그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활동 중에서도 해외봉사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봉사 파트의 단기도 있지만 중장기 파트가 제가 집중했던 분야고, 이렇게 세분화를 하게 되면 10,000시간이 아니라 5,000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좀 더 여러분의 분야를 굉장히 세분화하는 노력, 그런 전략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국제개발협력 장기회봉사,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해외봉사를 갔다 온 사람들이 국내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인식의 변화를 가졌던 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있었던 그 가초로트라고 하는 1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100가구 정도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누군가에게 좀 더 삶의 어떤 동기를 주고 또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을까?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열심히 몸으로 진짜 그 영화의 추위와 싸우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교육 활동과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맥시멈이 100가구 정도가 있는 마을이 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좀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100가구가 아니라 한 1,000가구, 10,000가구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을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게 됐던 거는 바로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1년에 한국 정부에서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2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우리가 좀 가늠하기 힘들 만큼 큰 돈이거든요. 근데 2조라는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한 1,000명, 10,000명도 살릴 수도 있지만 똑같은 돈으로 똑같이 좋은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현장에서도 봤어요. 데드 에이드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원조나 이렇게 선진국들이 지원하고 있는 돈들이 실제로 현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돈을 잘 사용하는 것들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부를 통해서도. 정책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ODA 와치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개발 협력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원고도 쓰고 또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MDG라고 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이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매년 발간되고 있는 이 MDG 리포트가 한국에서 소개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 연락해서 친구들이랑 함께 이런 활동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해서 얘기해서 그 책도 발간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개발이라고 하는 발전에 대한 모습을 토론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캠페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한국 굉장히 소외된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발견했던 활동 중에 하나는 유엔 세계평화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유엔 세계평화의 날은 한국분이 유엔에서 결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 조영식 총장님이라고 경희대 총장님이 이제 유엔에서 이거 안 해주면 활복할 거야 라면서 정말 그 필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든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인데 한국은 이 캠페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유엔에 연락해서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그 유엔 세계평화의 날 한국 조직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은 또 계속 유지하면서 그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30개월 된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 참 놀랍게 딸 아이 생일이 9월 21일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저도 이제는 딸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난 다음부터 돌 때는 그래서 세계평화의 날 기념 겸 돌 그 잔치를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매년 이렇게 저도 캠페인 활동을 참여하면서 딸아이와 함께 계속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현장과 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또 제가 하는 거는 현장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물고기를 주지 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낚싯대. 낚싯대가 좋으면 1시간에 2마리 잡을 거를 한 10마리, 20마리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 낚싯대가 저에게는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분야였어요. 적정기술은 쉽게 얘기하면 고급 기술이 아니라 중간기술, 대안기술 이런 것처럼 현지에 적합한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쉽게 적정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기술 활동들을 제가 관련돼서 연구라든지 책을 쓰면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라오스에서 그 동국대 학생들과 함께 창업교육 일환으로 적정기술센터, 라오스에 있는 적정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김만각 교수님이라고 적정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원로 1세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적정기술센터를 방문해서 함께 적정기술의 원리와 청년들의 창업 과정을 설계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낚싯대를 그래서 좋은 낚싯대를 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낚싯대로 10마리, 20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2마리 잡다가 5마리 잡으니까 더 이상 안 잡으려고 그래요. 왜? 10마리 잡아가지고 나눠주면 되는데 아니면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걸로 5마리밖에 안 잡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5마리만 있으면 배부르대요. 더 이상 하기 싫대요. 그래서 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단순히 낚싯대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현장 활동하면서 저는 볼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동기부여였어요. 삶의 또 다른 어떤 활동력, 이런 원천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통해서 저는 이제 음악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었고 캄보디아나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것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 8개월 정도 현장에서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음악 관련된 그 현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정말 그 삶에 대한 동기가 바뀌니까 낚싯대는 자기 알아서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저는 여전히 빚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항상 가서 언젠가 또 돌아와야 되는 상황들이 미안했고 또 항상 갈 때는 더구나 2년 혹은 뭐 몇 개월씩 갈 때는 여기 눌러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이게 인생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진 첫 번째 사진은 그 미국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 그 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유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혹은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혹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노력과 때론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뿌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탄자니아에서 킬리만자로 산에 등반했을 때 정상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이때도 역시 느꼈던 거는 일주일 동안 산만 타요.
그런데 혼자 가지 못하고 저는 이제 그 고산 4,000m 넘어가면 정말 그 산소가 적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한 명 붙고요. 그 다음에 요리사, 그리고 그 짐을 드는, 그래서 3명이 저의 등반을 위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여전히 같이 누군가에게 협력과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취업과 진로에 있어서도 그 여정 속에서는 누군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환경은 또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사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Y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개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좀 더 밀도 있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의 어떤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전문성의 개발의 원리를 배웠다면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